지금 전세 시장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뭔가 지금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지금 전세를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내가 지금 전세 시장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지금 전세 난민이 돼가지고 이 도미노로 지금 이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레드라이트, 지금 빨간불이 들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인 박모 씨는 2달 넘게 지금 수도권 지역을 돌면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내가 서울 살다가 지금 어떤 경기도로 나간다, 이게 생각보다 그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서울 부심부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내가 출퇴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로 간다는 건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거의 뭐 1.5배, 2배 막 이렇게 늘어나요. 40분에 원래 출퇴근하던 분이 1시간 40분씩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난민 케이스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거리가 꽤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 2달 정도 걸린다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또 많아요. 넓이가 넓어가지고, 내가 서울은 요 안쪽인데 수도권은 뭐 여기도 되고 뭐 갈 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가격도 다르고 다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가봐야 돼. 가보면 또 하루 막 날라가고, 주말 짬내가지고 가고, 평일 저녁에 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돌아는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집은 또 안 나오고, 또 출퇴근 또 어렵고 하면서 결정이 좀 쉽지 않은 상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은 또 이 한편에 있지만, 반대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금하고는 무관한 가격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어요. 뭐 1주택이라거나 뭐 2주택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는 세금은 안 나와. 그러니까 재산세는 나오는데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는 딱 2채 정도 가지고 있거나 1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에 되게 행복해 합니다. 뭐 내가 집을 한 8억, 9억에 샀는데 한 17억, 18억 돼버린 거야. 근데 나는 요거 1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2채를 가지고 있는데 2개 합쳐가지고 뭐 와이프 하나, 남편 하나 이렇게 해서 한 20억 어치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종부세가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 뭐 버틸만 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요즘에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통 일어나요. 뭐냐? 안녕하세요, 김영식 씨. 오랜만입니다. 네, 전화 주셨네요. 네, 왜 전화 주셨어요? 저 이제 전세가 이제 거의 만기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전세 좀 더 살 건지 이제 여쭤보려고요. 네, 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전세가 원래 3억이었는데 지금 3억 8천으로 올라간 거 아시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그냥 그러면 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쓰겠습니다. 그거 쓰면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1,500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실거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주인이 실거주 하게 되면 갱신권을 못 쓰잖아요. 네? 그 무슨 소리세요? 원래 여기 사실 생각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도 좀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지금 시세가 4억 넘어가는데, 제가 원래 사시는 분이어서 3억 8천 정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도 실거주하러 들어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3억 8천에 해주실 수 있으면 사시고, 아니면은 제가 실거주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막 고민한단 말이죠. 이 영식이네 부부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억 8천에 제가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알아보니까 진짜 4억인 거야. 진짜 시세가 4억이고 뭐 4억 1천 막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3억 8천이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금액을 제가 작게 얘기한 겁니다. 5억짜리가 막 8억대 있고 10억대 있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세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입자를 뭐 시세대로 맞춘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뭐 다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1주택자거나 뭐 이러시는데 뭐 고가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두 채인데 가격대가 좀 높은 서울에 두 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종부세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막 잠이 안 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징벌적 폭탄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이 뭐 생각보다 폭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엄살 부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수치상으로만 보면요 대상자는 4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66만 명이 지금 94만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게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 공시가격도 현실화되고 뭐 시세도 반영되면은 뭐 100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 금액만 보면은 지금 31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조 8천억을 걷었는데 요번에는 5조 7천억을 걷어가지고 이게 한 30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사실 폭탄이죠. 폭탄인 건 맞지. 어떤 세금이 1년 만에 3배가 더 거친다는 거는 사실 신기한 일인 거죠. 보통은 세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징벌적 폭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1주택자들은 거의 안 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1주택은 별로 안 내고 뭐 몇십만 원 내고 막 그래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316%는 누가 내는 거냐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안 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반대로 징벌적 폭탄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1주택자들은 거의 안 늘었는데 그럼 나머지 2주택, 3주택, 뭐 법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내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한 3배, 4배, 10배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차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도냐면 뭐 제가 이제 블라인드에서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S전자 다니는데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토 나온다. 그래서 회사 그만둘까 했는데 750만 원 세금 나오니까 조용히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이게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던 애사심도 만들어져. 종부세 한 방 맞아보면은 회사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내가 때려치고 싶다가도 아니다. 나는 정년까지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종부세 나왔네요. 근데 새 회사래요. 이건 뭐 회사가 이름이 없나 봐요. 불평불만 가진다고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밖에 없는데 뭘. 즐겁게 분납해야지 뭘 어쩌겠어. 근데 내가 상위 1%라니 참 웃긴다. 근데 얼마 나왔냐 봤더니 4,147만 원. 네. 4,100만 원이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500만 원이 넘으면 분납을 할 수 있거든요. 6개월 나눠서 분납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인류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낼 거 웃으면서 내자. 4,100만 원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결국에 이 반전세랑 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세금을 이 임대인들이 어떻게 내겠냐. 결국에 뭐 대출 받아서 낼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임차인들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가지고 나보다 어쩔 수 없이 이 하위에 있는 계층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상위 계층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개념으로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들 이 세금을 지금 어떻게 내줘라는 게 걱정되는 분들 있죠. 이 걱정되는 분들은 다 1주택이기보다는 약간 2주택 아니면 법인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딱 걸려가지고 못 올렸단 말이에요. 못 올렸는데 지금 전세가 막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기 시작하면은 이분들은 전세를 올려받든지 아니면은 월세로 전환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세금 어떻게 내줘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지금 시장의 반응, 어찌 보면 국민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니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정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형들도 아니 내가 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왜 안 팔았어 너?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내가 팔려고 봤더니 그때 이미 양도세가 65%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팔아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운하게. 야 내가 너 그때는 65%였는데 그때 안 팔면 내가 85% 때린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너 85% 맞기 싫었으면 65%에 팔았어야지. 에? 형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을 형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지. 아니 제가 그거 너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못 팔았죠. 야 그러니까 이제 85% 됐잖아. 그러니까 너 그때 팔지. 괜히 종부세도 내고 85% 되고 뭐 하는 거야 속상하게. 그때 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들이 이빨을 꽉 깨물었어.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월세 받아야겠다. 월세 받아가지고 버틴다. 막 이런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버틸려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작에 다 팔았단 말이죠. 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걱정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시장의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긴 나왔죠. 5조 8천억이니까. 근데 이게 월세 전가가 된다는 거 이건 과장이다. 우리 형이 지금 월세로 간다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 전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매물이 계속 늘고 있는데 월세를 어떻게 올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약간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렇대요. 그러면 월세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세가 지금 많으니까. 그럼 내가 월세 받고 싶어도 사람들이 전세 가버리면 끝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대로라면 이제 집값은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수께끼가 이번에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세가 상승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월세 전환도 할 이유가 없죠. 전세 물건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집값은 안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은 속마음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삼중 악재 해가지고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서울시에서 만드는 데이터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이 숫자를 보면은 월세가 지금 13%가 증가했어요. 계약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월세가 더 많아졌어요. 서울 아파트는. 그런데 전세는 반대로 급감했거든요. 거래가 더 급감해 버렸어요. 이게 작년과 올해 대비인데 그럼 내년은 여기서 갑자기 월세는 팍 줄어들고 전세가 많이 늘어날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형들 얘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2020년도에서 21년 갈 때도 보유세 부담은 있었어요. 지금도 종부세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더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양도세도 옛날에 낮았던 게 아니고 높았는데 계속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2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세다. 어쩔 수 없다. 월세로 갑니다. 라고 해서 월세 계약 위주로 늘렸던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13%가 늘어나고 전세는 17%가 감소했는데 그러면 22년은 어떻게 될까? 22년은 그럼 여기서 더 감소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 해결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들의 얘기와랑은 약간 다르게 지금 전세도 못 산다 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사상 최다의 기록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이런 게 지금 기사에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대비 지금 월세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막 지금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월세 사는 걸 좋아해서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전세 살지 말라고 영상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월세 가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반전세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월세라는 거 반전세도 포함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 대책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겠지만 분명히 우리 형들도 할 일을 했습니다. 자, 작년입니다. 2020년 11월 19일이에요. 11월 19일에 21년 상반기까지 이미 지나버렸죠. 전세형 주택이 전국에 5만 호, 그리고 수도권에 2만 4천 호. 이거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게 집중 공급된다고 작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어가지고 전세를 안정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이미 전세가 많이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임대차 3법을 딱 통과시킨 게 8월이었죠. 8월에 통과되자마자 전세가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형들이 11월에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야 전세 안 올라간다며 야 전세 안 올라간다고 했던 애 나와.
그랬더니 걔 퇴사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걔 퇴사했어요. 야, 뭐야,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면서 우리 형이 이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집중 공급하겠다. 이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LH 아파트 중에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임대 아파트들 중에 이제 공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입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입지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뭐 도시 외곽에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 살기 싫은데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을 조금 해제해가지고 여기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모집을 한 게 있었고, 그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이 상가, 공실 상가 같은 거, 그리고 오피스 건물, 그리고 호텔 있잖아요, 호텔. 호텔 같은 거 리모델링 하겠다. 요때 그 호텔 전세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요 얘기들이 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신축으로 또 집을 매입도 하고 해서 한 5만 호 정도를 전국에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시장의 결과는 어땠죠? 우리가 다들 알지만 지금 전세 대책 나온 지가 딱 1년 됐는데 가격은 더 올랐고 월세는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을 한 몇만 호를 하고 22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전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세가 공급이 됐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 이거지. 1년 동안 이 전세 가격은 10%가 올라갑니다. 전국이 10%가 올라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1년 만에 전세가가 10%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에는 6%, 7%씩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 지금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에 전세가 공급이 안 되고 있나 보죠. 자, 왜 그랬냐? 이 시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최소한 투룸, 뭐 아파트, 그리고 좀 화장실 2개, 그리고 좀 나름대로 아이를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신혼집으로 할 만한 공간,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시장에 공급된 거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한 거죠. 개수, 수량. 이 수량에 좀 집중한 거예요. 이 우리 형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룸형, 그리고 입지가 더 중요하니까 도심지에 해야 되겠다. 근데 도심지에 뭐 공간이 없으니까 호텔 같은 걸 좀 개조하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왕 있는 거, 지금 있는 LH 공실 나는 아파트들을 임대해주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약간 이 시장에서 바라는 거랑은 조금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살 길 찾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자, 세입자가 몰리니까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역대 최고를 찍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비싸. 예?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대안을 찾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빌라 오피스텔 2개가 있거든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냥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인데 둘 중에 봤더니 오피스텔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왜냐면 오피스텔은 그래도 좀 주차가 조금이라도 좀 더 되죠. 그리고 대부분 또 역세권에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상업지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주거 환경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올해 오피스텔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전세 매매가가 막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이쪽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상황이 뭔가 좀 속상해지면 누가 먼저 밀려납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부터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30 젊은 세대들이죠. 그런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야, 나 점점 밀려나네. 자, 돈 없는데 별 수 있나요? 오피스텔 빌라로 밀려나는 2030. 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시세가 2배 올랐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이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신혼집을 아파트에 차려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가구랑 이런 거 다 세팅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뭐 전세가 2배가 올라. 그럼 이거 올려줄 방법은 없죠. 신혼집을 차릴 때 이미 거의 돈을 다 갖다 넣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올려줄 수 있는 젊은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의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슷한 평수로 가겠죠. 비슷한 평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점점 밀려나더라. 그래서 부산일보사에서 보니까 뭐 월세 난민 해가지고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게 진짜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여기에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장 돈이 적다 보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뭐 아파트 전세를 좀 살고 계신 뭐 3040, 뭐 4050 이런 분들은 뭐 괜찮을까? 이런 분들도 사실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한 번은 버텼는데 나 이거 괜찮은 건가 하면서 지금 되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금 57% 정도인데 전세가율만 보면 되게 낮은 편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원래 7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기 전에는 오히려 70 정도였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버린 거죠. 집값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같이 안 따라가니까 이 전세가율이라는 건 퍼센트니까 이 분모 n분의 뭐 m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는 막 계속 올라가니까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진 게 아니고 매매가가 올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딱 나오면서 이 전세가 폭등하려고 하는 거를 플러스 5%로 막았단 말이죠. 5%로 막았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끝나면 이 전세가율이 튈 것이냐,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내년에 뭐 8월이 지나면, 8월에 뭐 무슨 뭐 큰일이 난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왜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건 맞는데, 어차피 다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 연장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같이 나오니까 어차피 물건도 100개고 나오는 사람도 100개인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갑자기 제가 수능 얘기를 합니다. 자, 요번에 불수능이었대요. 제가 수능 본 지 이미 20년이 돼가지고 솔직히 수능에 관심이 없었는데 수능 날 처음 알았어. 오늘 수능 날이네. 자, 근데 불수능이었대요. 그래서 대치동 수요가 폭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아니 불수능은 수능이 어려웠다는 건데 전세가가 지금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자,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자, 보세요. 수능이 불수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능 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기분이 안 좋죠? 다들 나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본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잘 본 학생보다는 못 본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빈집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불수능이 되니까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재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계속 수험생이 쌓이는 거죠. 이 수요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뭐 대치동 하면 음마 얘기하니까 음마를 볼게요. 음마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뭐 9억, 뭐 10억 이렇게들 나와요. 비싼 거는 12, 3억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세가 지금 혼탁하죠? 6억에 계약한 것도 있고 4억 9천에 계약한 것도 있고 8억에 계약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막 시세가 2중, 3중입니다. 전세 11억에 계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중 가격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모두 다 그냥 그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딱 100명이 딱 시장에 나왔는데 자, 너 저기 가고 나 여기 가고 모두 합의해가지고 딱 100개 자리를 다 꽉꽉 채우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겠죠. 맞죠? 100개 자리가 막 뒤섞여 있는데 자, 넌 저기 가고 넌 여기 가고 해.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올릴 수가 없죠.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특정 지역이 문제인 거죠. 저는 저기 가고 싶은데요.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저도 저기 가고 싶어.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100개고 사람도 100명인데 이상하게 이 중에서 50개 자리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30개 자리만 가고 싶어 해. 이 100명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지금 대치동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1주택자들은 뭐 괜찮다고 하지만 1주택자 재산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전세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전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 막 9억을 찍으니까 야, 이거 4억어치 전세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월세로 가자. 자, 실제로 지금 음마만 봐도 지금 월세도 실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전세가 한 5억 정도 했는데 뭐 4억에 130, 뭐 1억에 230, 뭐 7억에 90, 뭐 이런 식으로도 막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기존의 전세에서 추가로 더 월세를 더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1,500 정도 벌어서 이걸로 뭐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세금 내야지 하는 분들도 꽤 많아진 거야. 지금 2억에 28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봐보세요. 이게 속상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만 그런 건 아닌데 이 전세가를 보면은 쭉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나름 안정적이었는데 요때 있죠.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이 딱 시행된 요 8월 8월 전부터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임대차 3법 시행한다 하니까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시행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증해 버렸어.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으면 차라리 좀 좋았을 텐데 괜히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한다 하면서 벌써 여기서 한번 1차 오르고 그리고 하니까 바로 오르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있죠. 뭐냐, 이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서 올려주면 다행인데 못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빌라로 가는 거고 전세에 살다가 못 올려주는데 차라리 제가 월세 드릴게요 해서 반전세로 가고 이런 풍선 효과도 일어나는 거죠. 아파트가 빌라,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바뀐다. 자, 아까 제가 수능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체감으로는 엄청난 불수능이었대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이거가 아니었을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도 못 가고 막 그 줌으로 수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나빴는데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냈기 때문에 체감 수능이 불수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수능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불렀겠죠? 영식아, 엄마가 이런 말 물어봐서 좀 미안한데 어떻게 좀 시험은 좀 괜찮게 봤니? 라고 물어봤겠죠, 엄마가. 근데 우리 영식이가 울면서 뭐라 그래? 엄마 나 시험 망쳤어. 재수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그 엄마도 속상하고 아빠도 속상하고 우리 영식이도 속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수능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 대치동은 전세가 5억이 지금 10억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반전세로 뭐 5억에 뭐 150 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겠죠? 그때 부부가 이제 밤에 술 먹으면서 어떡하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식이가 대학을 붙으면 우리가 떠날 수는 있는데 얘가 재수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경기도로 나가가지고 얘 학원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나? 야, 그럴 바에는 이거 그냥 차라리 2년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여보, 지금 원래 우리가 막 4억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 막 9억, 10억이야. 어떡하지? 올려줄 방법은 없는데. 그럼 차라리 반전세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인들한테 반전세를 제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전세를 하면 어떻겠냐. 안 올리고. 그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냐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막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 소유권 없이 그냥 전세로 떠돌아다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딜 갔냐면 지금 빌라로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빌라가 불장이다 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빌라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까? 이상하잖아요. 빌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2건 중에 1건이 빌라예요. 엄청 많이 사는 거죠. 원래 우리가 다 아파트만 살려고 하지 빌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41%로. 근데 지금 빌라가 49.5%인 거야. 그러면 빌라가 아파트보다 훨씬 인기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빌라를 사기 시작하는 거야. 빌라가 좋다고? 라고 생각한다? 이상하다.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야, 착시 현상. 왜 그러냐? 빌라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훨씬 더 급감했어요. 그래서 둘 다 거래가 안 되는데 옛날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가 그래도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빌라 거래량이
2배 넘게 되고 막 이런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라가 인기 있어서가 아니고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대출이 안 되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는 뭐 아예 못 사고 빌라도 솔직히 못 사. 그러니까 빌라라고 지금 싼 게 아니거든요. 빌라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둘 다. 대출이 안 되니까. 서울의 빌라가 지금 얼만데. 예? 빌라라고 만만한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못 사고 있는데 그나마 빌라가 가격대가 좀 내 범위에 들어오니까 사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은 뭘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이거는 규제가 낳은 빌라 오피스텔의 열풍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살기 싫어서 선택 안 하는 게 아니고 빌라랑 오피스텔 말고는 지금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살기 위해선 필요한 건데 형, 제가 진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형이 사지 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 어쩔 수 없이 빌라랑 오피스텔 삽니다. 근데 이거는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도 집을 사야 되니까 내 돈은 없어. 돈은 없고 대출이라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극히 드무니까. 그러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대출 나오는 거를 사러 간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빌라 있죠. 빌라가 요런 게 있어요. 자,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빌라를 매수했다. 빌라가 9억 이하인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아파트는 안 되는데. 자, 아파트는 지금 규제가 강해서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갚으세요.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빌라를 샀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남은 돈 가지고 빌라를 뭐 갭 투자를 해놓고 뭐 해볼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전세 끝나면 여기로 이사 가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대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또 LTV가 좀 여유롭죠. 대출이 조금 나오니까 이건 비주택으로 치니까 대출이 좀 나와서 오피스텔을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6억 이하의 아파트는 그래도 좀 대출이 좀 나오죠. 특히 뭐 보금자리니 디딤돌이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LTV가 뭐 최대 뭐 70%지만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대출이 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가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러 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 지금 내가 집을 살 수 있냐 없냐를 대출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사는 게 아니라 대출 나오는 동네를 가서 산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보유세는 급등하고 또 전세도 같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은 막 어떻게든 월세로 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막 밀려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해결책이 또 딱히 지금 보이진 않아요. 지금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 자체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주택 시장의 현재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형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세가 이제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월세로 전가가 안 될 것이다. 월세 전환은 어렵다. 그 말은 이제 전세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집값 안정과 같은 얘기니까 우리 형들은 지금 이제 집이 안정됐다. 조만간 안정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 안 들어. 동생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지. 형 그 말은 내가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살 길 찾아 떠납니다. 라고 하는 동생들의 지금 좀 약간 동상이몽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자 살 길 찾아서 지금 다 떠난 분들도 많은데 남아 계신 분들, 이제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 본인의 살 길을 찾았는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라는 어떤 자각은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겠지라기보다는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뭔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